제가 이제 그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이제 기업 경영에서 화이트 칼라의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들도 이제 파트너십으로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분을 보장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누구나 다 얘기했지만 자본과 경영이, 정말로 분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물론 그 오너십 가지고 계신 분 중에 그 경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CEO에게 맡겨주시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다른 사업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시대를 앞질러가는 그런 자기 의식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오히려 그런 좀 앞서가는 기업의 또 그런 오너들을 만나서 자기의 견해도 밝히고 그 사람들도 견해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나가야 될 게 뭔가, 오히려 그쪽에 더 에너지 쏟는 게 맞으신 거예요. 지금 현장 경영에 끼어들어서 내가 이걸 뭐 해놨다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내가 이렇게 경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이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경영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너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CEO들이 못 푸는 문제를 풀어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잊고 있었던 게, 각 그 조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주 오래 일하셔가지고, 고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기능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영에 아주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회사를 관두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활용이 좀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가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현업에서 일할 때는 자기의 어떤 성과를 올려야 되고 내가 이걸 해서 내 지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현업을 다 놓고 나니까 이제 후학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어떻게 돼요? CEO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코칭해 줄 수가 있죠. 자문을 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힘을 다 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너들이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또 자문도 해 줄 수가 있고요. 최고의 경영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어디고 그 원로 그룹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경영의 원로그룹, 화이트 칼라 쪽에 또 원로그룹, 이 블루 칼라 쪽의 원로그룹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기업이.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하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후학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이런 기업 경영이나 그 자기가 하는 기능에 있어서 올인하고 계속 실력을 닦을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도 그 경영의 최고 위치, CEO 위치에 있던 분들은 퇴직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 그 오너들의 자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여태까지 CEO로서 있었는데 이제 딱 놓고 나서 앞으로 이 기업이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도 그때는 다 눈이 띄어서 보이게 되는 거죠.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이, 세상의 미래의 청사진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지금 우리 회사의 어떤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걸로 가려면 우리가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계신 분과 이제 서로 자문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기업의 또 하나의 히스토리, 역사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퇴직하면 관뒀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와야 되고 또 후학들은 그분들에게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나이 드셨으니까 뭐 그분들이 뭐 또 와서 뭘 한다고 그래. 뭐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일정적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기업에 와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직이나 정부 조직이라든지 영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동안에 자기가 정말 지천명의 단계가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년이 임해가지고 퇴직했을 때 그냥 퇴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닦았던 모든 노하우를 어떻게 해요? 후학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이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기업이 살아서 움직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 이렇게 기업에서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자기 기업에 있을 때 욕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예. 그리고 그 기업의 문화가 바로 살아서 움직일 겁니다. 결국 그 정신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 부분에서 그 원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기업이 이제 되살아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각 파트의 그 리더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네, 어떤 게 돼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삼국지를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유비, 관우, 장비를 두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뭐예요? 유비는 덕장이라고 그러고 관우는 지장이라고 그러고 장비는 어떻게 돼요? 용장이라고 그러죠. 예, 각 부분의 그 리더들이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보면 이제 조자룡이 빠졌잖아요. 그 조자룡은 우리가 복장이라고 그러죠. 복이 있는 장군이라고. 예, 그 10만 대군이 있는 중에서 그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거기서 탈출에 성공하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조조도 보고 놀라잖아요. 저 장군이 누구냐. 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조직을 경영하고 그럴 때 항상 그 주위에 그 복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고문관일 때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해야 돼. 이런 그 복장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쉽사리 훑어보면 안 돼요. 이상하게 무슨 뭐 팀을 만들거나 그럴 때 능력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가면 그 친구가 가면 이렇게 잘 풀리는 데가 있어요. 복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복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경영할 때 그 리더를 우리가 심을 때 예, 장비 같은 용장을 심을 때가 있고 관우 같은 지장을 심을 때가 있고 유비 같은 복장을 심을 때가 있고 또 덕장을 심을 때가 있고 복장을 항상 옆에 끼고 있으면 좋죠. 참모로. 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 예, 그래서 그 각 부서의 장을 매길 때도 예, 그거에 따라서 그 부서의 특성상 예, 그렇게 해서 딱 한다고 그런다면은 기업을 운영할 때 내가 사람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너가 CEO를 선임할 때도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리더를 선임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알고 유능하다고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신규로 사업에 침해가지고 지금 막 저돌적으로 마케팅을 피고만 나가야 된다 그런다면 예, 그런 때는 그런 사업을 막 일로 확장해야겠다 그런다면은 예, 그런 때는 이제 용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확장했으니까 한순간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그때는 지장이 들어가가지고 예, 방어선을 치고 그 규모를 또 정리해서 잘못된 것을 걸러내고 다시 재정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단계가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덕장이 나와서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그 리더의 성격상 거기에 배치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잊으면 안 될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장군들이 힘이 세지면은 오너하고 이제 내가 뭐 동동하잖아 이제 뭐 내가 더 많이 하는데 그 장군들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갈공명이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유비라는 그 오너가 제갈공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제갈공명은 자기 능력을 발휘할 데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너와 CEO의 차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너와 CEO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예를 들어서 제갈공명이 어떻게 하니까 옳다고 하고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지만 유비가 제갈공명을 선택을 안 하면 제갈공명은 자기가 모든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지혜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EO들은 자기가 일을 하려면은 오너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설득을 못하고 오너가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CEO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즉 오너와 CEO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오너와 CEO 차이를. 근데 CEO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너한테 덤벼들었다가 아주 그 꼴이 말이 안 되게 되는 걸 우리가 봐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CEO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CEO 편을 들어주는데 사실은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말이죠.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요. 우리가 도지사가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대통령은 팔도를 다 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을 B도에다 준다고 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같은 힘이동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A도에서는 되게 불만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B도에다 줬으니까 또 B도는 또 적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건 있고 자기 힘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오너와 CEO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CEO는 항상 그 부분을 자기가 경계하고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다만 오너는 자기에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CEO를 자기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